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죠? 시험을 잘 보셨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실은 저도 그저께 밤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밤잠을 설쳤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심정이 똑같아요. 항상 시험 볼 때 되면 제가 가르쳐준 데서 다 나와야 될 텐데 그것도 다른 선택 과목은 또 무지 어렵게 나와야 되고 행정학은 좀 쉽게 제가 가르친 데서 다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도 제 다른 선생님이 얘기 안 한 부분에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심정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바람이 현실로 나타났더라고요. 어제죠. 27일 날은 우리 구급시험에 3개의 대결이 있었고요. 오늘은 미국서 추신수하고 유현진이 3개의 대결이 있었죠. 어제는 저희가 선택 과목 대결이었거든요. 행정학이냐 사회냐 그리고 행정학 중에서도 누구 행정학이냐 대결이었거든요. 자, 거기서 거의 저희가 압승을 한 것 같아요. 선행정학을 보고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선택 과목은 좀 아주 어렵게 나오고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 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다더라가 아니라 어렵게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사회 책도 써보고 강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 사회가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 사회 과목의 응시생 평균 점수가 한 40점, 45점 그래요. 과락을 왔다 갔다 해요. 과락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회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문제들이 다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 자료를 해석해서 이제 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선택한 사람들은 사회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피봤다.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목까지 피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굉장히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행정학은 다 쉬웠냐? 누구에게나 다 쉬웠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선행정학으로 공부하신 분들만 쉬웠어요. 저희 교재는 다 있는데 100% 다 적중이 됐거든요. 2013년 교재에서도 100% 적중이 됐고 2014년 교재에서도 100% 적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온다. 여기서 다 나온다, 모두 나온다라는 건 아니었죠. 약간 다는 많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한 33페이지짜리 얇은 그 소책자인데요. 요걸 제가 시험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모든 학생들한테 무료로 다 다운받게 해드리고 배포도 해드리고 했는데 여기서 무려 15문제가 나왔습니다. 20문제 중에. 자,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번 행정학이 쉬웠던 건 아니었고요. 선행정학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쉬웠었죠. 일단 여러분들은 행정학을 선택을 잘 하신 것이고, 행정학 중에서도 뭘 선택할 것이냐, 또 선행정학을 선택을 잘 하신 것이고, 이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갈림길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선택을 일단 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학은 제가 보니까 평균 응시생들의 점수는 한 60에서 65점 정도로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이 돼요. 여태까지 계속 모의고사 보고 여러 학생들 전국 그 성적 평균 결과를 감안하고 요번에 출제 난이도를 감안할 때 한 60에서 65점 정도가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점 정도 받으면 잘 받은 거죠. 80점 정도면 잘 보신 거고. 근데 저희 강의 듣고 지금 만점 맞았습니다. 하나 틀렸습니다. 저한테 어젯밤에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과락을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정학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 문제 싸움인데 한 문제 가지고 경쟁하는 이 치열한 싸움터인데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죠.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 줄 제가 듣겠고요. 좌우간 어쨌거나 저희 선행정학으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한 만점 또는 95점을 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고득점을 한 거죠. 다른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받다는 건요, 굉장히 조정 점수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행정통제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제 외부냐 내부냐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요거는 뭐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보시면 자, 지금 이 문제는 를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면 다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다 저희 카스파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문제를 좀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2번입니다. 내부 비공식 통제가 국무조정실의 직무 감찰이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공식 통제죠. 정부 내 공식 통제기구고, 그리고 또 직무 감찰은 국무조정실의 기능도 아니에요. 그건 감사원의 기능이죠. 어쨌거나 연결이 잘못된 거죠.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유비쿼터스. 요거, 저희가 요번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엄청 여러 번 다양한 형태로 다뤘던 문제죠. 그리고 특히 유비쿼터스가 이게 2.0도 있고 3.0도 있거든요. 자, 전자정부의 변천을 보시면 이제 1.0 전자정부가 있고 2.0 전자정부가 있고 3.0 전자정부가 있어요. 1.0은 초기의 전자정부입니다. 초기의 전자정부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00년대 초고요. 그리고 요때는 주로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자정부였고, 요거는 이제 일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자정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일방향적인 그런 전자정부였다면은, 요 2.0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3.0은 맞춤형이죠. 필요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하는 양방향이면서도 이거는 실시간 맞춤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는 2005년 또는 2007년부터 유코리아라는 시체, 그리고 2007년도에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요 말이 처음 들어갔죠. 유비쿼터스가. 근데 이거는 무선 모바일을 주로 매개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자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은 유무선 통합이에요. 유무선 통합. 그리고 맞춤형 실시간 전자정보, 정보 제공.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009년이나 이제 한 10년, 요때 이후를 우리는 이제 3.0이라고 해요. 자, 이 중에 2.0과 3.0을 우리는 유비쿼터스 정부라고 한답니다. 2.0과 3.0을.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세요.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맞춤형 정보, 고객 지향 실시간성, 일방향 정보 제공. 일방향 정보 제공은 1.0 전자정부,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그 초기에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전자정부지 유비쿼터스라고 안 해요. 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거는 정형화된 문제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젊고 유능한 사람이 빨리 공직에 들어와서 생애직으로 계속 신분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직업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학력과 연령 제한을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상한선을 폐지했거든요. 상한선을 한 3, 4년 전에 폐지했는데, 폐지한 이후에 그 이듬해 구급공무원 응시생의 가장 최고령 응시생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58세였어요. 만으로 58세예요. 그분은 이제 합격을 하면 59세에 이제 임용을 받을 텐데, 그때 59세 되던 그 해는 정년이요. 59세였거든요. 그럼 그 양반은 합격을 해도 바로 그 다음에 임용받으면 그해 연말에 정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직업공무원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평생토록 오래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직업공무원이니까 요거는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상한제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런 조치들은 이제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좀 역행하는 그런 조치인데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을 한번 볼게요. 다국적 기업. 이 문제 없는 책도 많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없는. 답이 이게 신조합주의거든요. 자,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하고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론이 뭐냐, 이런 물음인데, 일단 엘리트 이론하고 공공선택 이론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신마르크스주의는 이거는 자본가 계급이 이제 주도한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인데, 그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자율성을 완전히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마르크스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가지지만 그래도 민간 부분이 주도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의 신조합주의입니다. 저희 교재 2013년판 277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신조합주의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없는 책도 많습니다. 네, 저희 교재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국적 기업 등 중요 산업 조직들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경제산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론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주의라는 게 국가하고 민간 집단, 기업, 요거하고 이제 공식 합의가 형성이 돼요. 공식 합의가 형성이 되는데, 구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를 해요. 구조합주의. 그런데 신조합주의는 민간 중요 산업조직, 특히 다국지역기업 같은 이런 산업조직이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국가가 주도하느냐, 민간 산업조직이 주도를 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입니다. 신조합주의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권위적으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세금 등등 어떤 기회나 재화를 권위적으로 분배를 해주는 게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등하게 할 수도 있지만 포획이 된다든지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든지 해서 불평등하게 편파적으로 그 권위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정책 의제화된다. 이건 틀렸죠. 자, 여러분들 무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사결정.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그 주장과 요구라도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침해를 해오는, 도전을 해오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걸 짓밟고 표출이 못되게 이게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자, 무의사결정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정책 의제화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게 무의사결정 문제예요. 다음 정책 과정을 바라다보는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이냐. 이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자, 보세요.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이걸 아예 질식, 은폐시키거나 그러한 요구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단계로 이르기 전에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사결정은요, 의도적으로 결정을 기각하거나 방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득권자들의 어떤 보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유지하려는,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해오는 걸 억압시키기 때문에요. 결국은 보수주의 정책의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답이 3번이죠. 1번은 뭐예요? 1번은 다양한 이 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정책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다원주의죠. 2번은요. 이기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 경제학적인 모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이거는 공공선택 이론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등과 함께한다. 협력적 통치, 거버넌스적 결정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에요.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형 중 모형 2, 조직과정 모형에 해당하는 것 중, 설명하는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어제는 우리 구급시험에서 3개의 대결이 있었고, 어떤 그 요점과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정도대로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 편법이냐, 정도냐, 그런 대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승리했다고 보세요? 오늘은 추신수하고 유현준이 그 3개 대결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LA구 구장이 며칠 전부터 매진이 됐대요. 표가. 한국 선수들을 보려고. 투 코리안 특급이죠. 투수, 타자. 매진이 됐는데 누구를 응원할지 참 애매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가장 최상의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유현진이가 잘 던져서 실점을 하지 않고, 그 유현진이 던지는 동안은 추신수도 완타를 때리지 말고 한 6회 말쯤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간 다음에 그때부터 추신수가 방망이 막 불꽃 붙는 거예요. 홈런. 이렇게 해서 홈런도 때리고
그러나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유현진을 승리 투수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였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유현진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9승을 했대요. 근데 추신수는 4타수 무안타였습니다. 오늘 대결에서는 유현진이가 이제 이긴 것 같아요. 자, 7번에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형 2를 물었는데요. 조직 과정 모형. 옳지 않는 거. 1번.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다. 하부 조직이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모형 2 맞죠? 자, 앨리슨의 모형에 보면은 의사결정이 이제 3가지 모형이 있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3, 3가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다. 요거는 조직과정 모형이다. 요거는 관료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거는 일사불란한 공동체로서 의사결정이 정말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하고 똑같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아주 권위적이고 집권화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의 연합체입니다.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의 연합체. 하부 조직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요. 요거는 아주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타협, 연합, 협상 이런 거에 따라 정치 논리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앨리슨의 모형 1, 2, 3인데요. 지금 묻기를 모형 2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죠.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의 연합체다. 2번은요. 반독립적인 하부 조직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SOP에 의한 이 모형 2는 주로 SOP를 활용하는 회사 모형의 전제하고 똑같아요. 관습, 의사결정 규칙과 관습을 터득을 해서 요걸 이제 적용을 하는 회사 모형의 전제하고 이제 비슷하다면 요거는 그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하고 비슷하죠. 쓰레기통 모형.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맞고 4번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목표에 대한 공유감, 응집성, 정책의 일관성, 직권성 이런 게 높은 것이요. 모형 1이에요. 모형 1. 자, 이거는 그 일관성이 모형 3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요거보다는 높지만, 요거보다는 일관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변동되기도 해요. 목표에 대한 공유감, 거기 해설의 정리표가 잘 돼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거기 그 소책자예요. 다 들어가 있었고, 정말 요런 거는 자주 나오던 정형화된 문제니까요. 요런 거가 당락을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요번 출제를 보면은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암기에서 풀 문제가 제가 언뜻 보니까 대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열대 문제는 거의 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해서 이게 푸는 문제지. 단순히 몇 개 단편적으로 암기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선택 과목이 됐다 그래서 쉬워질 거다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요. 별로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쉬워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특별히 그 행정학을 아주 쉽게 몇 개 단편적으로 찍어서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이게 몇 개 요점 위주로 찍어서 하는 공부는 처음에는 쉬워요. 할만해요. 진도 쭉 나가고 쌓이면요 어려워져요. 근데 거꾸로 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죠.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결시키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진도가 나가면요 오히려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후자의 방법으로 그게 행정을 공부하는 전공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사실은 빨리 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기본 수업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 고전적인 입장은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죠. 과학적 관료론이다, 관료지론이다 이런 때는요. 아예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죠. 인간은 기계 부속이다. 갈등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가 갈등의 역기능론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이론. 그러다가 갈등은 순기능도 있다 이런 입장이 등장하죠. 그게 행태론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행태론에서는 갈등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없는 것이 최선이고 무조건 이거 예방하는 게 좋은 거다. 이거는 갈등 부정 역기능론인데 그거는 인간관계론과 같은 신고전기 이론 때 갈등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태론부터를 우리는 상당히 조직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봤기 때문에 행태론 이후를 현대적 조직 이론이다라고 해요.
자, 9번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이것도 수업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옳지 않는 거. 1번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제가 수업 때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자치구는 사실 면적이 좁고 인구들 간의 경계 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그 자치라는 걸 엄격하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용산에 집이 있는데 직장은 중구다. 그러면 용산에 가서 잠은 자고 직장 생활은 중구에서 이 사람이 중구 사람이에요? 용산 사람이에요? 제가 수업 때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는 같은 기초단체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자치권을 법령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세목의 수도 지금 작게 돼 있어요. 자치구는 딱 세목이 2개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군은 5개나 돼요. 그런 말씀 수업 때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생각하시면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4번 지문은 구는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어디에 관할구역 안에 두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군이 도 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 안에도 있어요. 부산광역시 어디죠? 기장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다고요. 군이. 수업 때 다 말씀드렸던 거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과 그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기부여의 욕구 이론 있죠. 내용 이론, 욕구 이론. 그 연결 관계를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물론 교재에 다 있고 설명을 다 이제 드린 것들이죠. 욕구를 보면 크게 X이론하고 이제 Y이론 계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X이론은 주로 이제 하급 욕구고, 이건 이제 상위 욕구죠. 자, 예를 들어서 허즈버그 같은 경우는요. 허즈버그. 자, 이거는 위생요인이다. 요건 이제 만족요인이다. 위생요인은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불만요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거가 충족돼서 제거됐다 하더라도 바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죠. 불만이 없다는 게 곧 만족은 아니고, 또 만족이 없다는 게 곧 불만도 아니다. 따라서 불만과 만족은 이거는 별개 요인이다. 이게 바로 허즈버그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요 이론에 따르면 보수를 올려주고 그 근무 환경을 좋게 해주고 단축 근무를 시켜주고 해도 불만은 없어지는데 동기가 유발되진 않아요. 이게 서로 별개다라는, 별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맥그리거 이론이고요. 맥그리거 X와 이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있죠.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고요. 자, 하위 욕구가 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요거는 사회적인 욕구, 존경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제가 생안, 사존자 이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중에 생안이 하급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엘더퍼는 이 매슬로우 이론을 약간 더 발전시켜서 요 두 개, 생리적인 욕구하고 요거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욕구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욕구다. 근데 요거는 자기 자신의 성취 욕구다. 그래서 요게 이제 existence, E. 요거는 관계, relationship, R. 그 다음에 요건 성취, growth. 그래서 ERG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E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초 욕구, 하위 욕구고요. 요런 욕구는 좀 더 상위 욕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요 연결 관계를 지금 물은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2번에 보시면요. 허즈버그의 위생 요인을 제거해준다. 이거는 불만만 없어지지 만족을 주는 고차 욕구는 아닙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 욕구죠. 2번은 맥그리거의 Y론이죠. 4번은 멜더퍼의 성취감, 성취 욕구죠. 성취. 이건 전부 다 이제 좀 더 상위 차원의 고차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 새롭게 구성된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가 이제 선택 과목 처음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항이었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 행정학이 쉽게 나올까? 사회가 쉽게 나올까? 또 행정학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첫 시험이 항상 중요해요. 항상 처음 시행하는 제도, 첫 번째, 그걸 마치 타자가 야구에서 1회 초에 첫 번째 타자가 딱 나와서 투수의 첫 번째 볼을 딱 노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잘하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수업 때 모나리자의 83%의 법칙 말씀드릴 때요. 83%만 보여줘라.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매사의 모든 역량을 100% 발휘하지 마라. 83%만. 그게 가장 행복. 모나리자 미소가 그게 83%가
그 기쁨의 83%하고 슬픈 그 표정도 17%가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하고 온화한 미소래요. 만약 모나리자가 활짝 벚꽃 만개하듯이 그렇게 웃고 있으면은 아마 질려서 오래 못 볼 거예요. 83% 정도만 갖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한 거, 그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법칙으로 83% 말씀드리는데, 처음 잘해야 돼요. 처음 여러분들 부처 발령 받으시면 뭐 너무 똑똑한 체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바쁜 부서로 끌려갑니다. 그럼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고 가족에 버림받죠. 정 많이 만들죠. 자기 피곤하죠. 고생길을 고생길. 그러니까 처음에 앉으라 그러면 서고, 첫날 딱 배치받으러 갔을 때요, 앉으라 그러면 서고, 서라 그러면 앉고, 좀 띠를 이렇게 하는 것도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시집 보내는 딸한테 친정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다네요. 얘야, 첫날 잘해라. 첫날 부엌에 딱 들어가서 음식 만들 때 소금을 그냥 확 쳐라. 그 다음부터는 일 안 시킨다. 네가 시집생활 편안하게 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네요. 자, 요번에 첫 시험이었는데, 저 행정학은 저희가 강조하고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런 방법이 정말 이긴다는 게 여실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것이고, 아직 그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책에서 빠진 게 있으면. 자, 11번. 이 문제도요,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 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저희 교재 보시면은 밀수보에 구역, 자치구역 설정 시 고려 요인이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재원 조달 능력,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상 편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행정기관끼리도 연락상 편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접근하기가 이제 편리해야 돼요. 구역 설정이요. 그 다음에 3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4번의 공동체와 생활권이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생활권하고 그 행정구역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생활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안 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12번. 공무원단체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는 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잖아요. 옛날에 실적주의, 전통적인 실적주의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봤죠.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은 실적주의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자꾸 기수만 따지고 뭐 피곤하게 경쟁시키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부정론의 입장은요, 실적주의를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 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 일단 노조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인사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절제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취하기가 어렵겠죠. 자꾸 단체화가 되면은 뭔가 집단 의견을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중립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 이것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오히려 노조가 결성이 되면 노조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정책 당국에 또는 정부에 뭔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의사소통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관리층과 구성원 간의 어떤 그 의사 전달 경로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노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되면 아무래도 보수 올려달라, 뭐 초우 개선해달라 하다 보면, 그게 따라가다 보면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1번, 2번, 4번 같은 게 이제 그 공무원 단체를 좀 부정하는, 반대하는 그런 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인가요? 이런 그 논쟁이 있었죠. 우리 그 전공로하고 공로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 노조가요, 복수 노조가 지금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전공로가 있었고, 여기서 탈퇴한 전민 공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로총, 전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이라는 얘기, 복수 노조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통합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전공로하고 공로총 이 두 개가 딱 있는데요. 이 전공로는 상당히 좀 과격해요. 좀 약간 그 진보적인. 요건 좀 온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입자들이 뭐 몇십만 명씩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전공로는, 요거는 지금 합법화된 노조입니다. 합법화된 노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법내 노조다라고 해요.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인정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제 법내 노조다. 합법 노조다. 근데 이거는 불법 노조예요. 따라서 이것은 법 외 노조라고 해요. 법 외 노조다. 이 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정된 노조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인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설립신고 필증을 4번인가? 3번인가 냈는데 계속 지금 이제 그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가인데 지금 신고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공로는 그래서 이거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지금 공로총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전공로가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요. 법의 단체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이유가 해고된 근로자들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이게 노조가 공무원 노조인데 해고된 사람까지 거기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공무원 노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다. 해고된 공무원이 왜 거기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고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뭔가 권익을 회복하고 하려면 노조에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데 부당인지 정당인지 이걸 어떻게 판가름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이걸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아주 그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걸 해고된 공무원까지 이게 노조원으로 가입하는데 이걸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결정을 지난주에 유보를 했어요. 못하겠다. 다음번에 하겠다. 이거 관심사예요. 물론 행정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2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13번 PPBS 옳지 않은 이건 뭐 수업 중에 엄청 여러 번 했고 문제도 많이 푸셨죠.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PPBS는 이제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키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최고위층과 참모가 위에서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PPBS는 예산 편성의 흐름이 하향적이기 때문에 집권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폐단이기도 하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아래서부터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통지를 받는데 PPB는 위에서부터 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하향식 흐름을 갖는다. 자, 거기 해설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4번에 수익자 부담주의 나왔는데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지만 저희 교재에 다 있습니다. 2013년 판에도 있고 2014년 판에도 있고. 자, 보시면 수익자 부담주의라는 게 일단 뜻이 유서 차징 시스템이거든요. 유서, 사용자가 차징, 비용 부담을 하는 제도다. 수익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제도다. 도로를 통행했으면 통행료 내고. 우리 공공부문에 이제 그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 정부도 이 수익자 부담주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늘어나고 있는 그 일종의 민영화한 방안입니다. 수익자 부담주의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없어져요. 자, 조세 저항 3번 틀렸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도 정부가 재원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번 누진세보다 형평성 제고가 크다? 틀려요.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주는 이 본 사람이 네가 부담을 해라는 거예요. 본 만큼 가난하든 부자든 도로 통행했으면 통행료 똑같이 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평적 공평이에요. 수평적 공평.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을 구현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진세 같은 조세가 수직적 공평에는 유리하고 수익자 부담주의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것이죠. 1번이 맞습니다. 도심 혼잡 통행료를 받는다. 남산 우리 3호 터널, 1호 터널 들어갈 때 돈 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차가 필요하고 금박한 사람들이나 그 돈을 내고 통행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불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어떤 낭비를 소비를,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장단점을 다 물은 건데 1번은 하나의 장점으로, 수익자 부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 연관성이 좋은 이런 것도 이건 뭐 암기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학의 히스토리나 흐름을 쭉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국가, 근대 입법국가, 그다음에 현대 행정국가, 그다음에 신행정국가. 이게 지금 신행정국가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NPM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를 토대로 하는 거버넌스하고 여기서 이제 신행정국가 나왔는데 이때 이 행정국가가 시장에 실패가 생기면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케인지안식의 케인지안의 거시경제 논리에 따라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수요 측면의 정책이라면 요거는 그걸 반박하는 거죠. 이 케인지안의 경제 논리는 끝났다. 공급 경제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요거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래서 케인지안식의 정부 개입 논리를 이제 반박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1번, 2번은 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테고. 3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네.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증시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아니죠. 반대로 얘기를 해야죠. 반대로. 공급 측면의 경제 정책. 이게 레이거노믹스입니다. 레이거노믹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개입을 줄이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번도 TQM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특히 MBO하고 비교해야 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자, 정부의 성과평가 옳지 않은 거 1번, 2번. TQM은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이 되었다. 이 MBO는 개인의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이지만 TQM은 그게 아니라 팀 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무슨 목표를 할당해주고 그걸 성과에서 보상해주는 거는요, 오히려 TQM에 역행한다고 봤기 때문에 TQM은 개인별 성과 측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팀 또는 조직 전체 성과나 보상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 해설 도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MBO는 개인, TQM은 집단이다, 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2번은 개인 중심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17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 문제인가요? 17번. 자,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인데요. 옳은 것만으로 짝져진 것은 기업. 20년 이상 근무한, 이게 2010년에 법이 개정됐고, 2012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이제 전에는,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나이 제한 없이 무조건 20년 이상 근무하면 45세에 은퇴를 하든, 60에 정년퇴직을 하든 다 퇴직한 날부터 연금을 줬습니다. 20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옛날에 뭐 여상 같은 데 나와서 이제 한 18, 20살에 공무원 되는 그 여자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40살만 돼도 20년이 돼요. 그분들은 40살 퇴직하고 그때부터 연금 받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때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러다가 아니다. 60세가 넘어가면 60세부터 준다. 정년 60세니까 60세부터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게 2012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냥 60세부터 주고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야, 그럼 정년은 60세고 60세인데 65세부터 준다면 이 중간에 5년간은 뭐 먹고 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비보를, 슬픈 얘기를 내가 왜 굳이 내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제가 했거든요. 자, 저희 교재도 다 나오는 얘기고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한다. 옛날에는 퇴직 당시 보수 월액이었어요. 퇴직할 때 자기가 1급이냐 5급이냐 그 퇴직 당시의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급으로 퇴직하느냐 1급, 4급으로 퇴직하느냐에 따라 연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뇌물을 1억 정도 뇌물을 줘서 승진해서 4급으로 은퇴하는 것이 그래도 평생 받는 연금을 따져보니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해서 퇴직 전에 기를 쓰고 승진하려고 이 뇌물을 주고 이런 승진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총 재직기간. 그러니까 네가 4급으로 퇴직하느냐 5급으로 퇴직 이게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소득이에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급여 퇴직연금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디귿번 납부기간이 기여금은요 33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요 요거 아닙니다. 총 재직기간이지 퇴직 전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기억 니은이 맞고 나머지 두 개는 틀려요. 물론 이제 강의하시다 보면 책을 쓰다 보면 책에 누락되는 것도 있고 뭐 강의 때 언급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런 문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인지 맞으면 더 좋겠죠. 한 문제 싸움인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18번 지방공기업 이거는요 물론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법 조문으로 딱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든 법 조문을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법 조문을 이런 지방공기업법까지 다 교재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법 조문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누구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수업 때 강의를 잘 들었으면 다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공기업의 그 대상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였거든요. 일단 공기업은 국가든 지방이든 SOC잖아요. SOC. 사회간접자본. 이게 주로 공기업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업 때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문제풀이 때도 지방공기업에서도 말씀드렸고 특히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소속기관, 자치단체 소속기관 설명드릴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자, 소속기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속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급행정기관도 있고, 소속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속기관. 소속기관 안에 그게 뭐가 있냐면,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사업소. 자, 사업소라는 게 이것도 소속기관이다. 이 사업소가 바로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공기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거가 주로 토지개발, 주택공급, 그 다음에 상하수. 이게 보면 다 이 사업소 형태예요.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단, 그 다음에 주택개발하는 게 공영개발사업단이죠, 주로. 그 다음에 상하수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사업단 같은 이런 형태가 이제 사업소인데, 이게 다 자치단체가 직접 직영하는 공기업이고, 이 세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의 그 세 가지 영역이에요. 토지개발, 주택개발공급, 상하수. 이런 설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법 조문을 다 헤아려서 풀어요. 이건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지방공기업 대상이니까.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을 빼고 그 안 들어간 것만 찾으면 이제 니은, 리을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 재정민주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쭉 장문으로 이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해만 토대가 된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죠. 2번은 납세자 소송 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반영한다. 3번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4번 전용 제도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재정민주주의는요, 피스컬 데모크라시입니다. 피스컬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활동이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납세자가 그 재정 활동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재정민주주의가 되려면 통제가 기반이 돼야 돼요. 신축성을 재량권을 줘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용과 이용 이런 거는 신축성 유지 방안이거든요. 재량권을 줘버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대로 재정활동이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축성은 그거는 재정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통제장치들이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방안입니다. 참여하고 통제하는. 그렇다면 4번에 다 그 전용제도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자, 20번 이것도요. 물론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문제인데 사회적 자본 여태까지 개념하고 속성하고 기능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에 대해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심지어 수업 때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달리 소득 수준 이런 거는 사회적 자본이 아니다. 소득은 안 들어간다. 소득이 향상돼도 이거는 사회적 자본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거든요. 이건 뭐 딱 보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답이죠. 2번에 서로 대화한다. 3번에 신뢰한다. 4번에 뭐 규범을 공유한다는 건 당연히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인 요소죠. 2번 2013년 선택 과목으로 된 상태에서 처음 본 이 행정학 시험 다른 공통 과목을 보면 행정학은 정말 어렵다라는 그 오해와 편견이 불식된 정말 그 불식된 그런 출제였다고 봅니다. 행정학이 정말 요즘 얼마든지 누가 어떻게 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쉽고 재미있게 강의도 될 수 있고 지금 제 강의를 자화자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 수강 후기나 네이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정말 재밌게 유익하게 행정학 공부 잘하고 있다. 이 행정학이 어렵다는 이 말은 다른 선택 과목 선생님들이 지어낸 말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학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 어렵다는 그런 편견, 오해 이거를 완전히 불식시켜준 그런 출제였고 또 하나는 그럼 행정학을 선택했는데 행정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세계 대결이라고 했는데 단편적으로 요점 위주로 몇 개 이렇게 암기해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해와 흐름 위주로 그걸 토대로 하고, 그렇다고 뭐 요점을 버리는 게 아니죠.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요점을 잡아 나갈 것이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의 방법은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편법은 좀 한계가 있고, 저는 정말 이해와 흐름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나올 거를 딱 암겨 나가는 그런 공부가 그게 제대로 된 전공법인 것 같아서 이번 시험은 정말 전공법으로 가야만이 행정학을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입증해 준 그런 출제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응시하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올해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참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학을 또는 뭐 과목을 선택하고 행정학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